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지고 또 가을 날씨가 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AI 중에서 딥페이크 뉴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딥페이크가 기술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혜택도 있고 또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공지능 또 이 AI에 의해서 발생한 기술 중에 하나인 딥페이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중에서 뉴스 쪽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부득이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만들어낸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술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뉴스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AI와 관련된 학문 연구의 동향은 사실은 AI는 이런 기술이다라는 기술적인 베이스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한 부류가 계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사회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저처럼 이제 법대 교수나 행정학과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세 가지로 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저는 세 번째 법 정책적인 어프로치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넘어가 주시고요. 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최근에 이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하위 연구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 기술 중에서 인프라 기술 중에 하나고, 인간이 가진 자연지능을 모방해서 구상이 됐고요. 데이터와 클라우드, IoT, 6G,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AI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미국의 연방 법률에서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정의한 일련의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 실제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시스템은 어떤 자동화된 가상 환경이나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동 분석을 통해서 그 인식을 모델로 추상화하고 모델 추론을 사용해서 정보나 조치에 대한 선택지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정의된 것도 없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접근법 중에 하나 이상이 사용되고 또 인간이 정한 목표로 설정돼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예측,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은 미국식의 그런 인공지능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목표를 정해서 그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그걸 이제 모델을 추출해내고 실행을 하는, 그것이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의한 딥페이크 기술이 AI에 의한 딥페이크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여기 그 조형래 부국장님 칼럼에 보니까 요거 끝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첫째, 통신 비용이 싸고 둘째, 그 싼 통신 비용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현재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통신 비용을 이대로 이렇게 너무 싸게 둬 갖고 그래서 이 로드가 망의 로드가 발생하게 하고 또 다양한 너무 다양한 내지는 이상한 내지는 불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게 하는 거 이거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3페이지 보시면 플랫폼이 요즘에 이걸 책임을 전혀 안 진다는 겁니다. 유튜브도 플랫폼이고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전부 플랫폼인데 현재 플랫폼들에서 이런 유해 콘텐츠, 가짜 콘텐츠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그러한 법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고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책임은 안 지는 특히 콘텐츠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인식은 하는데 사실은 제가 토론장에 수십 번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대한 성토와 인식은 공유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누가 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가면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게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뒤를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딥페이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얼굴에다 주로 얼굴에다가 그 얼굴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클린턴 대통령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꾼다든지 오바마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을 전에 지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가짜 정보를 유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위에 상위 개념으로 보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크 뉴스는 소셜 미디어나 가짜 뉴스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또는 레가시 미디어에서 발생을 해서 이걸 사실상 정확한 것으로 믿을 수 있게 제공되는 비풍자적 뉴스 기사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페이크 뉴스 또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직 학문적으로는 이게 다 정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마 내년 초쯤 논문으로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AI에 의해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가짜 뉴스도 큰 의미에서 상위 개념으로는 페이크 뉴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시켜놓고 보면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에 적용되던 법제 내지는 그런 이론들이 그대로 페이크 뉴스와 아울러서 이 딥페이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해서 왜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 많이 유포가 되느냐? 첫째는 허위 조작 정보가 사람들의 이목을 심리학적으로 더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를 미디어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 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SNS 독자들이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 보는 집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뉴스 소비가 완전히 그냥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그다음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SNS 특히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0,000명 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한 100만 뷰를 가지고 하루에 한 20만 정도를 매일 기사를 생성해서 보여주면 뭐 하루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SNS 활용을 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고 대표적인 디스인포메디아 사장도 요게 한 5년 전 통계이긴 한데 매달 3만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찌이라든가 이런 먹방 유튜브의 경우는 뭐 한 달에 뭐 몇 억도 이렇게 버는 그런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뭐냐? 민의 왜곡과 민주주의를 왜곡하기 위해서고요. 이용자들 간의 신뢰관계를 사용해서 또 이것을 악용하면 좀 더 쉽게 여론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최근에 특히 여성들에 대한 폭로 콘텐츠입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회적 관계망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인티머시 영상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성 폭로 콘텐츠와 지금 딥페이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딥페이크는 기술,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이고요. 보복성 폭로 콘텐츠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 범죄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 매개 성폭력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귀다가 헤어지면 옛날에 찍었던 콘텐츠들을 바로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 범죄가 많은데 이걸 이제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보복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보복성 콘텐츠는 따라서 딥페이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면 이건 좀 더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A라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갖다가 B라는 다른 문제가 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붙여가지고 동영상으로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리벤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유포하거나 사생활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협박하는 거. 가장 최근에 쯔양 사건이 그게 발생을 했죠. 이제 먹방을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쯔양 사건이 뭔지를 저도 잘 몰라가지고 토론회 나갈 때 쯔양 사건을 보니까 이분이 먹방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살이 안 찌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방으로는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인데 특히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협박을 당해서 금품을 갈취당한 사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그리고 이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영미와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코멘타리 유튜버, 그 다음에 드라마 채널이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유튜브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요. 일본의 경우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수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보복성 콘텐츠는 황색 언론과 파파라치의 온라인 버전이다 라고 보이는데 파파라치나 황색 언론과 다른 점은
이거는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생성된 동영상이나 음성 등을 활용해서 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사 개념, 이게 이제 평행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의해서 유포된 정보를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그걸 가리켜서 최근에 사이버 레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사이버 레카 차량 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이런 용어를 쓰는지, 이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이 발현된 내지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현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동영상이 1차로 유포되면 그것을 달려들어서 2차로 유포시키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그다음에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역기능을 법학이나 정책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해서 허위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허위 정보가 유출되고 유포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죠. 허가 없이 남의 타인의 얼굴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특히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이 자주 표적이 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여기 방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 연구자님들께서도 자칫하면 나중에 이런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 및 사기 범죄에 이게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경찰청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는 지금은 전화로 사기를 치는데 이제는 이 딥페이크 기술로 해서 동영상 통화를 통해서 좀 더 이 사기가 훨씬 고난도 그리고 액수도 많은 그런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EO 사칭을 한 사기 사건들이 해외에서는 지금 종종 발생을 해서 보도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잘 보시면 특히 가수들 같은 경우에 음성은 좋은데 딕션은 좋은데 이 외모를 좀 더 좋게 더 어트랙티브하게 만들고 싶은 하는 분들이 이 얼굴만 지금 따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 한참 봐야 이분이 진짠지 AI인지 이제 잘 언뜻 보면 구별이 못할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문제가 더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상실되겠죠. 이제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전화도 못 믿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못 믿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국가 안보에도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목전에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하면 선거 결과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율구제나 리버럴한 쪽에 맡겨놓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특수한 분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포르노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매우 자율규제 쪽으로 지금 움직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법학 교수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지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이 굉장히 정서되어서 정리되어서 법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연구를 시작하신 분들은 대개 법학 교수님들은 이 유럽 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실과 한국의 현실과 지금 법제가 제시되는 것이 약간 지금 매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 거를 보시면
요약을 해드리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AI 행정명령과 아울러서 각 주에서도 개별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행정명령을 냈고요. 연방 각 주도 필요한 분야에서 개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좀 긴데요.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저희들은 축약해서 AI 행정명령, 그냥 또는 바이든 명령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요게 나왔고요. 13개 조문으로 돼 있고 그리고 50개 기관 정도에다가 100개 이상의 행정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중에서 근로자 지원, 혁신 및 경쟁 촉진, 형평성, 소비자, 환자 및 학생에 대한 보호, 개인정보 보호, 연방정부의 AI 사용의 발전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해외에서 미국 선조자로서의 역할 강화, 그다음에 이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 4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요 9개 조문은 미국이 지금 법을 제정하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분야를 특정해서 행정명령으로 일단 행정부와 연구기관들에게 하달을 하고 이 행정명령으로 지금 급한 대로 빨리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AI 시스템의 개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필요한 상무부, 국토안보부 뭐 이런 데다가 빨리 270일 이내에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국가안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절차와 적절한 지침을 빨리 내려라. 이런 행정명령이고요. 두 번째,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성된 합성 콘텐츠 식별과 라벨링.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거를 여기에서는 조금 길게 얘기합니다.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성된 합성 콘텐츠 좀 긴데요. 사실은 이제 딥페이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를 식별하는 그 기술을 육성하고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이 대신해서 합성된 비합성된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성과 출처를 확립을 해야 된다. 즉 미국에서는 이것을 민간에 맡겨놓지 않고 연방 정부가 어떤 조치 또는 기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딥페이크 된 것을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식별을 해내고 이거 진짜다 아니다를 라벨링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 조문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그런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빠른 시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AI 콘텐츠에 대해서 식별하고 이건 가짜다 이렇게 라벨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벨이 붙은 상태에서 이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지는 가짜입니다. 라는 상태에서 유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보시면 총론적으로는 미국의 인공지능에 관한 대응은 되게 낙관적이고 산업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안보 위협은 제거하는 것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은 사실은 연방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성립 과정을 보면 수범자, 구글 등의 오픈 AI 이런 기업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인공지능 관련 민간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지 않고요. 일단 기관하고 연구기관 쪽에 내린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접적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가 행정력이 미치는 그 행정부 내에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민간이 위반할 이유가 없겠죠. 빨리 준비해라, 라벨링 준비해라, 기술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이 이거를 어길 수가 없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도 제재 규정도 없고 또 자율 규제 내용은 따로 여러 그 민간 사업체에서 들어와서 지금 포괄적으로 자율 규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연방주들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느냐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오늘은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에서 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운동하고 개인정보 보호나 뭐 사생활 침해, 성범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명령은 정부의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에 내린 거고요.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방법도 지금 제정을 했고 계속 개정 중입니다. 세 단계로 미국에서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행정명령을 급하니까 빨리 내려서 국가기관을 움직였다. 그다음 연방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입법을 했다. 세 번째, 연방법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나를 만들었고 또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방주에서는 딥페이크로 선거운동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60일 내의 기간 중에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는 여기 정책 입 후보자에게 문제가 될 평판, 흠집을 내거나 또는 유권자 기만하거나 이럴 때는 요거를 불법으로 간주해서 아예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법은 좀 더 강한데요. 이거는 30일 기간 이내에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온 다음에 모두 언론 자유에 관련해서 이게 60일, 30일 내의 기간 안에 딥페이크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랑 두 번째, 이게 텍사스주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에서 그걸 다 찾아갖고 실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애리조나, 워싱턴, 그다음에 플로리다, 뉴욕 주 등에서도 현재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이제 제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정치 캠페인에 사용되는 AI의 생성 콘텐츠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사용해서 주로 이제 안면을 바꿔가지고 어트랙티브하게 해서 내보내는 경우에 그 콘텐츠의 어디엔가에 이거는 정치 캠페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그것을 워싱턴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포르노그래피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인데요. 이거는 해당 콘텐츠를 배포하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 선거에 적용되는 분야보다는 덜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 그걸 이제 사람 얼굴을 바꿨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아까 제가 선거 쪽에서 대충 느낌이 논문 나오는 걸 보면 한 7대3, 8대1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면 이쪽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일단 찬성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과도할 경우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서는 개인들에게
개인의 소송권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형별권을 갖기 전에 개인 소송권을 갖고 있고요. 뉴욕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존중해서 역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AI법이라는 거 지금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생기면 뭐 AI 이런 게 생기면 일단 기본법부터 정립을 하고 그 기본법 밑에서 뭐 하는데 사실 기본법이 워킹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그 카테고리 우산이 되는 엄브렐라 액트는 만들질 않고 그걸 행정명령으로 아마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인 분야에서 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이 법 하나를 가지고 연구하는데도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대강의 것들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산출물 식별법이라고 해서 기관 간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라 이거고요. 미국의 또 국방수권법을 딥페이커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도록 여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딥페이크 책임법이라고 해서 딥페이크의 레이블 이거 딥페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딥페이크 사기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기를 주로 이 프로드, 페이크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주로 금융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사기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굴을 딥페이크 해가지고 안면을 바꿔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특히 금융 쪽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책임법을 두고 있고요. 기만적인 AI로부터의 소비자 쪽에 대한 보호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AI 이 사기 방지법이라고 해서 초상과 음성에 대해서도 재산적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행정명령, 그다음에 법은 엄브렐라법을 만들지 않고 개별법을 빨리빨리 지금 고치고 있고 신속한 입법을 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런 연방법을 지금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주에서는 주로 두 가지. 하나는 선거, 하나는 포르노그래피 이런 것에 관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구체적인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대개 연구자들이 유럽 거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유럽연합은 논의는 오래 하지만 만들 때는 하나의 단행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법처럼 좀 편하게 이렇게 읽히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이 규칙안이 통과되었고요. 이 규칙안에서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위험 수준에 따라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그다음에 그 밑에 고위험, 세 번째 저위험, 그다음에 네 번째 미니멀 리스크라고 해서 최소 위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걸 가리켜서 유럽연합에서는 리스크 베이스드 레귤레이션, 즉 위험 수준 기반 규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평가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사용 목적, 사용 정도, 피해 강도, 피해 복원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저위험, 최소위험 쪽이나 저위험 쪽은 대개 이제 자율규제 쪽으로 규제를 빼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또는 고위험 이거는 이제 법제로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의 편의성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또 편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다만 저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1, 2, 3, 4번으로 구별할까? 이게 이제 이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뭐 5단계, 6단계로 구별하는데 민간인들은 이거 지금 3단계인지 4단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실제 활용할 때 저게 진짜 명확하게 될까? 그런 문제점들은 유럽에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 뭐냐에 관해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체적, 심리적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거. 그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중대하게 왜곡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탑재된 거. 이건 안 되고요. 두 번째,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행동을 중대하게 왜곡하기 위해서 어떤 연령, 신체, 정신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 공공기관에서 분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해롭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데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그다음 법 집행을 위해서 공개적인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그리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의 사용. 요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공간 이건 말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CCTV 같은 것에다가 공공 CCTV, 공공의 장소에서 운영되는 CCTV에다가 인공지능 달아 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어떤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실종 아동, 범죄 피해자, 테러 방지, 중범죄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게 사전에 또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CCTV처럼 찍기는 찍는데 자동 삭제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추후에 필요할 때만 이것을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고위험 수준의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부록을 완투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중에 부록에 있는 유럽연합의 규범을 적용받는 제품, 안전부품이고요. 부록 3회 굉장히 길게 써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그런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 생체인식, 교육, 고용 뭐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요거고요. 그다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거 요거 안 되고요. 그리고 정치 운동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놀랍게도 EU는 이것을 저위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하위 두 번째 로우 레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국에서의 그 논의, 즉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언론의 자유에 너무 지나친 제약을 정치 운동할 때 제약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수준, 저위험 수준으로 저 두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가 되는 이것을 평가를 해보면 인공지능 법안은 사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지금 사업자분들이 매우 곤란해하는 게 EU 거를 우리가 많이 따게 되는데 EU 거를 따르게 되는데 사전주의 원칙을 EU가 따라버렸고 또
리스크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곧바로 입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사업자들이 플랫폼에서 신경 안 쓰는 게 사실은 이제 정치 쪽의 걸 가지고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 고위험 수준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입법할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매우 위축 효과가 클 것이다. 또는 이것을 곤란해서 선별하는데 플랫폼에서 많은 그런 비용이 들 것이다. 요게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이런 데만 이게 적용이 되고 또 계속 얘기되는 불평등 규제.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인 구글이나 MS 이런 데는 적용 못하고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되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반대로 불평등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돈을 내야 되고 우리만 처벌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 보시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육성보다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유럽연합 영내 통상의 보호라는 관점이 전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쪽도 마찬가지고요. 플랫폼의 공정성 규제도 매우 유사한 경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경향은 대부분 자기들 기업이기 때문인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국가안보나 특별히 무슨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에, 상충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 미국과 해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둡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유럽의 경우는 이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전부 유럽 와서 지금 구글이 뭐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구글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많이 번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기 위해서인지 개인정보 보호나 플랫폼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규제하는 데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경우는 아마 미국식과 유럽식 중에 유럽식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 결의안을 보시면 특별히 미국하고 좀 다른 게요. 미국하고 다른 거는 선거 상황에서 딥페이크 사용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상황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딥페이크를 통해서 대중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인식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나 선거에 적용되는 가짜뉴스, 딥페이크 가짜뉴스하고는 달리 유럽에서는 선거에 있어서도 좀 더 강하게 규제하라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결의의 그 구체화를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딥페이크 정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 내에서 월 4,500만 명 이상인 19개 플랫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에 4,500만 명 이상이 접속하고 활용하는 19개 플랫폼들을 딱 찍어서 그 사업자들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인 명확성하고 EU 전역에 적용되는 그런 통일적인 규칙에 따를 것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콘텐츠 제공자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스템 플랫폼에 대해서 사회 전반에서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와 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매우 강한 그러한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제의 대상도 월 4,500만 명으로 딱 한정해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4,500만 명 유럽인을 한 달 평균 사용자로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 VLOPS라고 규정하고요. 또는 이거를 VLOSE, 그래서 엔진을 가리켜서 플랫폼 또는 엔진이라는 말을 써서 요 네 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첫째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천 시스템이나 콘텐츠 조정 결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둘째, 지정된 업체들은 서비스에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를 규명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리스크가 이게 있다라고 유럽연합집행부에 보고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리스크들을 위한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거나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 내부 통제 기능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최소 1년에 한 번씩 외부적으로 독립 회계 감독을 실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얻은 글로벌 수익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과징금이죠. 그래서 아마 이 법이 한국에도 도입이 되면 이 법을 시행할 기관이 어딘지는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통위에서 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할지 뭐 이런 기관들에서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과기정통부 이런 데서 하게 될 텐데, 글로벌 수익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아직 이것을 적용한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도 그 유명한 GDPR입니다. 지금 개정을 했는데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21조에 의해서 데이터 처리의 이의제기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칠 권리로는 아직 보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훈시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칠 권리에 근거한 콘텐츠 삭제 요청권은 유럽연합에서 매우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아마도 이칠 권리를 먼저 선행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지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법에 규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삭제권, 처리의 이의권 이런 것들을 개별 단행 법률에 규정하는 형식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일부로 첫 번째 세션으로는 아까 제가 조영기 총장님께는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법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AI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법률이 한두 개 수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지금 나온 입법안들은 입법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그게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필요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문제가 될 때 그때그때 제기된 지금 법률안들이라서, 특히 의원 입법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카테고리화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제가 이제 해외 거를 보면서 여기서 나온 인사이트 시사점을 한국의 법률에 투영해서 이 법률들 중에서 중요한 형법을 비롯한 몇 개의 법률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개정하는 그런 것들을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드린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연구로서 미국과 유럽연합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한번 제가 아까 봄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미국식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유럽식의 어느 조항들로 가야 되는지를 시사점을 가지고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AI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에 대한 한국의 법률의 개정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